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내릴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고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짜낼 때 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예, 예. 모두를 위한 화학을 연구하시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일상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식용유를 고를 때 별 생각 없고 브랜드가 어디 거야 라든가 할 텐데 가정에서 우리가 식용유 예. 먹는 기름인데 이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준이 뭘까요?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몇 가지 기준을 찾아봐야 네. 되는데 네. 그 오메가라는 오메가3 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식용유에는 많은 경우에 오메가6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오메가6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일이 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입을 하면은 거기 좀 붓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당하면 괜찮은데 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네. 이런 그런 부종을 만드는 것을 좀 가속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는 그걸 이제 반대작용을 해주는 아, 3는 누르고 얘는 올리는. 올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 기름들이 네. 굉장히 많은 기름들이 오메가6가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름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식용유를 적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적게. 그리고 오메가6하고 3의 그 비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인터넷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메가6가 너무 많은 기름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가열을 해보면은 네. 연기가 펄펄 나잖아요. 네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네.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네. 그런 소위 그 불이 붙는 네. 그런 발연점이라 그러는데 요리를 할 때 너무 낮은 온도에서 펄펄 뭐가 네. 기름이 나는 그런 것들은 이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데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복잡한 화학이지만 네. 그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그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는 것이 네. 같이 원래 붙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 기름 속에 있는 소량의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이 중성지방이 이런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글리세롤 같은 게 남습니다. 근데 이 글리세롤이 높은 온도에서는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 독성을 좀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펄펄 나는 그런 네. 기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메가6가 좀 적은 기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기준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미역국 끓일 때 어떻게 하세요? 소고기 볶다가 예, 보통 어디에 볶아서? 냄비. 냄비인데 이제 사람들이 쓰는 기름이 들기름 내지는 참기름을 많이 써요. 네네. 아 저도 예, 근데 참기름 이제 씁니다. 네. 이 들기름이나 참기름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불포화도라고 하는데 네네. 그 불포화도가 굉장히 또 높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기름들은 그런 볶거나 튀기거나 한 용도로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예, 예. 이런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은 아. 이 열을 가해주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네. 이 산소가 끼어 들어가요. 이중결합이라는 곳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소가 끼어 들어간 그런 기름이 기름이 어떻게 됐다 표현하냐면 산패가 됐다. 네. 부패가 된 거죠. 네네. 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뾰루지 나고. 네, 그러니까 참기름이나 들기름 굉장히 좋은 기름인데 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볶거나 튀기나 이런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럼 걔네들은 날로 먹어요? 요리를 다 한 다음에 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어서 나물 드시면 무칠 아무 때 문제 없죠. 뭐 이럴 때는 괜찮고. 근데 교수님 가장 얘는 좀 집에서 웬만하면 줄지 마세요. 식용유 입에 들어가는 기물 쓰지 마세요라고 좀 제외시킬 만한 애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만들어 파시는 분들한테 얻어맞을 것 같아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를 따져본다면 네. 파스타를 한다든지 네. 그런 용도로 쓰는 올리브유가 있어요. 네. 근데 올리브유 중에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엑스트라 버진 네. 네, 그런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지만 엄청 건강에 비싸요. 좋을 것 같지만 네. 그런 걸로는 볶는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볶으면 드셔야 안 된다.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버터 같은 경우도 네.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셰프들이 나와서 뭐 나중에 뭐 버터를 코팅을 해서 네, 뭘 네. 하고 하잖아요. 네. 요리를 할 때 네. 뒷부분에서 이제 풍미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 버터를 바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튀기는 용도, 시어링이라 네네, 그런 하더군요. 것을 하기 위해서 버터를 쓸 때는 소위 기 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있어요. GHEE 버터라는 건데 네, 예. 이 기 버터는 이제 그 버터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단백질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기름만 남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발연점이 높고 요리를 할 때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하면 좋겠죠. 건강한 분들은 별로 못 느끼는 거지만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그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네. 이런 감자튀김 요리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한번 드셔보시면 네. 아시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빨리 느낄 거예요. 그런 걸 먹으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맞아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이런 얘기 했을 때 오메가6가 많고 이렇게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붓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내릴 때 네. 이게 좀 농사 직접 지어서 네. 내리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 기름을 짤 때 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름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되면은 벤젠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네네. 여러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예. 고리로 생겼는데 이런 고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이런 그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짜낼 때 같이 생깁니다. 아하.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DNA가 있잖아요. 네. 유전 물질. DNA가 보면은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층이 이렇게 보여요. 사다리 기둥이 이렇게 있고 넓적한 어떤 그 발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이런 구조들이 그 발판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으로 빼내려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그 납작한 이런 고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네. 이런 물질에 그 OH라는 것을 붙여요. 네. 산소하고 수소가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 에폭사이드라는 게 어쨌든 생기는데 요게 DNA에 요 층간 있잖아요. 거기 뒤에 탁 붙어가지고 DNA가 제대로 뗐다 붙었다 하는 그 서로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결국 돌연변이를 유도해요. 이게 암을 만드는. 그렇죠. 예. 결국 암이 돌연변이 암이- 세포가 예, 생기는 예.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름을 너무 고온에서 착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식약처에서 공지가 뜰 때가 있어요. 네.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네. 그 PAH라고 네, 하는데 이런 PAH 화합물들이 네. 있는 그런 그 발견된 기름은 네. 이제 리콜을 해요. 네, 환수 네. 조치를 하는데 네. 그런 공지가 떴을 때 그걸 좀 유심히 들었다가 음. 그런 그 브랜드의 특정 시기에 나온 것들은 피하는 게 좋죠. 네. 이제 그 다음엔 제가 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조금 끊기 어려운 가공식품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네. 이게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이렇게 몸에 나쁜 영향을 주나요? 교수님? 이 가공육은 네. 이게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이제 그 정해진 가공육 전체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어폐가 있는 거지만 아하.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정도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쁜 애들이 나쁘게 원래 작용하죠? 이제 아주 옛날에는 네. 이 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이게 상하고 그러니까 염장을 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보존제를 하나 더 넣는 게 있죠. 아, 예.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로 들어오면 위는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질산이 되는 거죠. 산이 아하. 돼요. 그 유명한 예. 네, 아질산. 근데 이게 우리 몸이
근데 위 속에서는 이제 이 단백질을 막 분해해서 네. 작은 뭐 펩타이드로 만들고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이 네, 일어납니다. 네, 네, 이 아미노산하고 이런 아질산이 만나면 발암성이 높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 분은 없겠죠, 설마. 뭐 부대찌개를 매일 한 그릇씩 드시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부대찌개 직원들은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혹 가다가 한번 먹으면 네.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이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원래 이제 암은 로또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확률이 게임이고. 어느 세포에 가서 변형을 예, 일으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르죠. 복권을 네. 매일 사도 평생 맞아. 가도 한 번도 당첨 못 그렇죠. 되지만 네. 어떤 사람은 한 번 했는데도 당첨될 때도 있죠. 예, 네. 똑같은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먹으면 그래도 이제 복권을 계속 사는 사람이고 아예 안 먹는 사람은 복권 한 번도 안 샀으니까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네. 누가 갖다 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장수 마을들, 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경우 블루존이라 예, 그래서 장수촌들, 예, 오키나와 장수촌들이 뭐.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사는 분들의 음. 어떤 특징적인 어떤 식습관을 본다면은 수육을 드세요. 그렇더군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도 네. 돼지고기를 꼭 수육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허. 수육은 네. 이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만 그냥 변성을 시키는 거고 네. 여기에서 더 뭔가 많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네. 그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그러면 네네. 뭐 발암 물질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아하.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고 이게 뭐 로또니까.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그쵸. 설마 걸릴까 이런 생각을 네. 가지면서. 이 길티 플레저, 약간 죄의식 느끼면서 먹는 음식이 근데 유난히 맛있거든요. 방법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에 네. 그 항산화 물질하고 같이 이렇게 암을 만든 물질들이 있죠. 걔네들의 작용을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을 보면은 이것들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몸에 소위 활성산소 종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활성산소 종들이 결국은 또 DNA를 공격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돌연변이를 만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뭔가를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항산화 물질들, 뭐 비타민 C 같은 것들. 네네. 그리고 채소에 많이 있죠. 우리 문화 중에 고기에는 쌈이죠. 쌈이고. 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우네요. 건강한 방법이에요. 돼지고기에다가 새우젓 살짝. 예, 뭐 넣기도 하고. 새우젓은 네. 모르겠고요.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채소랑 같이 먹는 것은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 그리고 네. 이제 guilty pleasure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그 guilty한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는 채소를 같이 많이 드세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채소 먹는 거는 저한테 응징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을 또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예. 맨날 풀떼기 그러면서 다 치워버리고 그렇죠. 고기만 먹거나 네, 예. 또 감자튀김 이런 거 정말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1급 발암물질 아까 알려진 라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는 제가 기자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기사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나 정체를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나요, 이 라돈이? 일단 라돈이라는 그 자체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네.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아하. 그 자체가 반응성이 별로 없는 물질이지만 하지만 얘는 방사성 물질이기도 해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런 거예요. 땅에 흙이나 안반 네. 이런데 이제 소량의 우라늄, 방사성 우라늄이 있을 때 이 우라늄이 이제 붕괴가 되면 네. 그럼 이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생기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라늄이 붕괴가 되면 이 라돈이라는 게 생깁니다. 돌이었잖아요. 좀 전에 우라늄은 돌이었잖아요. 네네. 돌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라돈은 기체예요. 그러니까 기체니까 이런 공기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죠.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하실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지하실 벽이 혹시 틈이 있다. 네. 근데 또 운 나쁘게 그 틈 바로 밖에 있는 흙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반 네. 이런 데서 방사성 우라늄이 소량이 있으면 어머. 거기에서 라돈이 생겨서 지하실로 들어오겠죠. 네. 예,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얘는 또 무거워요. 일반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라돈은. 예, 그래서 그럼 지하실에 가라앉게 그대로 되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실제 위험한 분들이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 기생충 주인공들. 그 반지하에 있으면은 이 콘크리트, 심지어 콘크리트 이런 데서도 만약에 그 우라늄 성분이 들어있는 콘크리트가 있다면 거기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 기체가 들어오면 라돈이 이제 우리 몸에 뭘 하냐면, 라돈이 붕괴가 될 때, 네. 이제 소위 알파 입자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알파 입자는 종이짝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에 총알 같은 존재예요. 네. 총을 빵 쏘면 종이짝 뚫고 나가버리죠. 네.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게 이제 알파 입자인데, 라돈은 이제 그런 입자를 방출을 하니까 세포 속 우리 만약에 그게 폐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공기가. 예. 그러면 거기에서 폐세포한테 총알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깨지고 다시 그걸 뭐 수리를 한다고 어수선하게 수리를 하면 결국 실수를 하겠죠.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안 피운 사람들이 폐암이 걸린다. 네. 라돈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간접 흡연을 해도 그게 되나? 간접 흡연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라돈이 훨씬 더 무섭죠. 뭐 간접 흡연도 무섭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라돈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니까.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막 총 맞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어디에 이제 많이 네.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지하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많죠.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네. 지하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네. 설마 그런 데서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거기 네. 나름 환기를 좀 시키고. 예,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암이 걸린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확률 게임이니까 지하에 반지하에 산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강제 환기를 좀 자주 해주고 공기청정기를 그걸 돌리든지 아니면 환풍기를 틀어서 환풍기 틀거나 그렇게 하면은 좀 적정 수준으로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자기가 전원주택을 만들었고 땅을 파고 지하실을 만들었다. 그런데 벽이 새고 있고 요즘 뭐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들어가서 뭘 만든다든지 지하실에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재밌자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전원주택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라돈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폐가 숭숭숭숭 상하구나. 약간 괴기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하가 아닌 공간에서도 환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화력발전소가 중국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를 이 산동반도 이쪽에 많이 깔아놨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인천 쪽에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다 우리나라로 넘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집 주변에 어떤 공단 지역이다. 네. 또 집 주변에 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런 배기가스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PAH라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실내차 공기청정기 이런 걸 좀 가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매트 같은 거 운동할 때 요가 매트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작은 플라스틱 가루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르는 것들이 좀 공기중에 좀 떠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공기청정기를 좀 가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편하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담기도 편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피해야 되나요? 두 가지죠. 플라스틱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자체가 열을 가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소제라는 걸 넣습니다. 프탈레이트라는 그런 물질이 있고요. 또 뭐 BPA 같은 물질은 우리 왜 생수통 파란 통 그런 거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BPA나 프탈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은 호르몬을 약간 교란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분비계를 교란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좀 호르몬이라는 걸 깨트리면 우리 뇌가 우리 몸 보고 뭘 해야 돼 하고 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인데 그렇죠. 이 호르몬의 숫자가 좀 변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10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15가 나온다든지 네. 뭐 어떤 부분 100이 나와야 되는데 5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원래 그 균형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러면 몸이 아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이 한 가지 문제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요즘 아주 많이 시끄러운 게 이제 미세플라스틱인데 네.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또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죽고 뭐 치매가 걸리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모르죠. 본인도 네, 인식을 잘 잘 못하죠. 못하고 네. 근데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얘기예요. 그건 좀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세포 수준이나 아니면 동물 실험 이런 걸 해보면은 네. 세포를 죽이는 그런 네.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미세플라스틱이. 그리고 세포가 뭐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걸 유도를 하는 그런 기작이 있다. 네. 이런 연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피하거나 예. 최소한 그렇죠.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회용 용기로 나온 것들. 네. 지금 안 들고 계시네요. 네. 네, 이것도 일회용이고 네. 저것도 일회용인데 네. 일회용으로 나온 것은 일회용으로 그치자. 직분에 맞게 활용하자. 네, 그러니까 네. 병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병이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이 병을 여러 번 쓰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면에 스크래치 생기죠. 속에도 생기죠. 예, 속에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플라스틱에서 미세플라스틱 떨어져 나오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일단 젖병부터가 플라스틱이고. 그렇죠. 근데 현재 문화를 보면 네. 코로나 겹치면서 엄청 많이 변한 게 배달 음식이잖아요. 네, 예, 예. 거기에 전 플라스틱 용기 쓰죠. 그 이전에는 맞아요. 그 중국 요리를 시켜도 그냥 그 회수해 가는 접시에 갖고 왔었어요. 바깥에 내놓고. 근데 이제 그런 용기들은 맞아. 굉장히 그 뭐랄까 조직이 아주 치밀한 네, 잘 떨어져 네. 나오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을 썼죠. 근데 지금은 일회용 용기를 쓰는데 그게 뭐 원래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는 무조건 들어 있어요. 무조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예. 배달 음식을 또 안 시켜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 갖고 오면 재빨리 유리 접시나 옮겨서 먹는 것도 한 방법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되도록이면 뜨거운 국물이 든 그 배달 음식은 시키지 않는다. 아하. 이게 이러면 또 욕 먹는데 네. 하지만 맞아요. 전 제가 살아야 되니까 네. 용기에 네. 담아와도 왜 국물이 별로 없는 것들이 네,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뭐 담아와도 되는데 네, 하지만 예. 국물은 벽에 붙어있던 그런 살짝 붙어있던 그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아, 그럼요. 때 밀리듯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런 걸 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예. 그럼 또 건더기만 먹자. 아,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지키면서 살면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피하잖아요. 이게 독인데 독을 하나씩 1000일을 나눠 먹는 거 하고 뭐 1000개를 한 번에 먹는 걸 매일 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독인데 최대한 이제 미루자. 내 인생의 뒤로 미세플라스틱이 내 몸에 쌓이는 것을 계속 미루자. 네, 예. 들어오면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많지만 일부는 무조건 몸에 쌓이니까 최대한 줄이자. 이게 이제 제 철칙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데 불안한 그런 것들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유해 물질이 많은 걱정스러운 게 입에 들어가는 거, 주방 맞나요? 근데 일단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어떤 거 위험성 얘기하면 네. 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한 제품은 정부에서 못 팔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기본적인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잘못된 어떤 사용 방법.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지키면 다 안전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주의사항만 잘 지키자. 예, 딱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네.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건 이럴 때 위험해집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부를 믿으시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 기준 만들고 할 때 교수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엄격하게 다 네. 기준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일단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것이 예, 예. 주의사항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가장 흔한 거. 아, 네. 이거 제일 말 많은 거야 이거. 네. 이 뭐지 이게 코팅 아, 뭐라고 예. 들어붙지 않나요? 네. 옛날에 우리 기름 없으면 예, 네. 늘부터 네. 늘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플론 코팅인가요? 일단은 옛날에 뭐 어떤 영화도 있어요. 뭐 미국에서 뭐 다크워터스라는 무슨 영화도 나와서 이런 만드는 회사에서 뭐 사실은 뭐 엄청나게 뭐 과불화물이라고 그래서 PFAS, PFAS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요. 네. 예전부터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가공 보조제로 쓰던 별도의 과불화물들이 있어요. 뭐 PFOS라든지 PFOA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옛날에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안 쓰기 시작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그냥 코팅된 건 그냥 순수한 고분자 물질인 테플론이다. 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는 상관없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억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저도 이제 화학 전문가니까 어떻게 여전히 금지된 과불함을 쓰는 건 아닐까 했는데 안 나와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제나 이런 거 우리가 뭐 살려고 그러면 굳이 한지를 찾으려고 하다가도 외제도 많거든요. 네네. 그럼 뭐 중국이 아니라서 외제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사실 장담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 못. 그러면 그냥 우리는 국산이 네, 좋겠구나. 적어도 국내 제품에서 네. 제가 이제 맨날 했을 때는 저도 옛날 가공 보조제로 쓰이던 요즘 논란이 되는 과불함물들, 아까 말한 PFOA, PFOS 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 지나면 이제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벗겨지냐면 보통 사실 요리할 때는 잘 안 벗겨져요. 제가 씻을 때인가요?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테플론 소재가 그렇게 만만한 소재가 아닙니다. 그 정도 열로는요, 이게 막 수십억 개 막 미세 플라스 형태로 막 뿜어져 나오고 아닙니다. 요즘 나온 제품 아니에요. 다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맞잖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뭐 네. 이렇게 생선 같은 거 붓고 나면 떡지면 네, 맞습니다. 이게 불리지 않으면 잘 네. 안 떨어져요. 네. 내가 설거지는 가끔 잘 써야 해봤는데 되는데 어느 정도면 문제가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충분히 불려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 네. 마시고 그래서 불려놓은 다음에 최대한 부드러운 걸로 최대한 해주셔야지만 이 제품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드러울수록 좋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코팅 벗겨진 게 보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 그때부터 벗겨지고 나면 이제 금속이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네. 근데 그 금속이 요새 여전히 알루미늄 소재 아니면 스테인리스 기반이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알루미늄에다 이제 거기 노출된 상태에서 요리를 하잖아요. 네. 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서서 용출이 돼요. 꽤 많이 용출이 됩니다. 물론 알루미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점점 쌓여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면 괜찮지 않냐라고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스테인리스가 원래 뜻이 그거잖아요. 스테인리스. 그렇죠.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이 오해하세요. 녹이 영원히 안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녹이 잘 안 쓰는 것뿐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이제 이게 음식물들이 껴있다 보면 서서히 좀 부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틈으로.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불구스름한 기운들 한 번쯤 보신 데 있으실 거예요. 한 2, 3년 한 몇 개 오래 쓴 거는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데 있죠. 맞아요. 특히 그렇게 부식된 거에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 니켈과 크로미움 성분이 좀 많이 나와요. 부식될 때 나오는 거죠. 꽤 많이 나요. 평소에 네. 나오는 건 초극미량이나 무시하셔도 되는데 네. 그때 부식됐을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벗겨지면 그냥 교체하자. 이게 그냥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스텐 같은 경우는 스텐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근데 전 나이 먹으면서 두꺼운 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걸 안 쓰고 얇은 스텐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실 얇고 두껍거나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200개냐 300개냐 약간 스테인리스 좀 등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300개가 좀 더 녹이 덜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론은 그게 뭔 차이예요? 200개. 좀 더 그 원래 철을 기반으로 이제 니켈이나 크로뮴이 들어가 있는 합금이 이제 스테인리스인데 그런 비율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특정 비율에 따라서 이게 더 내구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는 안전하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2, 3년 지나면 부식 여부만 가끔씩 관찰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처음 사셨을 때 그 연마제라는 게 묻어 있으니까 네. 그것만 잘 제거해 주시고. 그거 뭐 세제 주방 세제 쓰면 되는 거죠? 아 주방 세제로 제거가 안 돼요. 그거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방 세제로 한번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콩기 휴지에다 콩기를 묻혀서 한번 해보세요. 새까맣게 묻어 나옵니다. 주방 세제를 안 닦여요. 그럼 어떻게 지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 처음 샀을 때 네. 일단 그냥 콩기름을 닦은 다음에 네. 그래도 안 닦여요 다 100%. 그러면 일단 주방에 또 닦고 다시 콩기름하고 주방에 하고 안 묻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안 묻어날 때까지.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현실적. 뭐 인테차는 뭐 베이킹 소다랑 뭐 넣고 끓여라고 하는데 그게 끓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식초에 끓이고 그러면, 뭐, 그러면 경험상 한 5번? 경험자한테 5에서 10번 사인 하셔야 돼요. 네. 어머 나는 그냥 줬는데 미안해. 어떡하지? 미안해. 지나갔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식기가 네. 이런 무슨 예를 들어서 FDA 같이 그런 검증 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표하는 식약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첨가제라면 어떤 첨가제나 몇 ppm 넘으면 안 되고 농도 기준도 다 있고요. 그럼 거기서 괜찮다고 해서 물건으로 출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나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예를 들어 요 제품을 예를 든다면 요새 실리콘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거는 합법 허용된 제품이고요. 네. 뭐 팔아도 제가 이걸 만들어 팔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주의사?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뜨거운 거 닿거나 염분이 높거나 산도가 높은 거 닿으면 무슨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아, 그 저도 그 생각은 하죠. 늘 들죠. 하죠.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억지로 찾아보려고 해도 아, 물에다가 그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뭐 안 나옵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그래요.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잔류세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일반 다른 똑같은 플라스틱에 비교해도 어떤 플라스틱이 보통 PP, 요즘 PP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거든요. 폴리프로필렌이. 네, 잘 아시죠? 예, PP 대비 세제가 더 잘 붙어요. 더 잘 아, 붙어서. 유연하니까 그 틈에 들어가나 보다. 예, 그또 화학적 특성상 더 계말성도 더 잘 붙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용출 실험 해보면 더 많이 빠져나오더라. 저희 직접 해보면.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별도로 더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더 잘 헹구라고. 그러면 말씀드리죠. 헹구고 난 다음에 물 좀 받아서 던져놓으면 되겠네. 아, 네. 다시 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뽀드득한 느낌 날 때까지 헹구라고 좀 말씀드리죠. 어머 설거지 우리 집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 나는 물쓰기 건데 자기는 뽀드득이잖아 원래. 자기가 앞으로 하는 걸로. 근데 요새 식기세척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식기세척기. 나온 다음에 보통 식기세척기 나온 건 그냥 써도 되는데 저 실리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물로 한 좀만 번 더 더 씻어라. 하시라고 한 말씀.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실험까지 해봤는데 초반엔 괜찮아요. 미세 플라스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분해 현상이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조직이 끊기는 게 생깁니다. 그럼 그 상태에 제가 막 요리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좀 떨어져 나와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게 이런 건 이제 폴리실록세인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인데 그게 그런 미세 플라스틱의 한 독성이 사실 연구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플라스틱, 예를 들어 PET 미세 플라스틱, PP, PS 막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연구 정말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제품을 사셨다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라는 죽이라는 게 말씀. 얼마? 흠집이 좀 눈에 띌 정도. 흠집이 좀 눈에 띌 정도는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 뭐든지 때때 맞춰 버려야 되는 아니, 그 습관을 사실- 가지고.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오래 쓰면 좋지만, 네, 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냥 그러네요. 분리수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맞아요. 여기 깨끗하면 괜찮은데. 네, 초반엔 여기- 괜찮아요. 네. 초반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부서져서 이렇게 목이 부러지고. 그렇지. 부러져도 써. 아니 근데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내 몸에 들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아,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요, 현재 우리나라든 전 세계도 아직 유해 물질로 지정은 안 했어요. 역사 짧거든요. 그 역사. 요즘 연구가 너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의대생들 데리고 실험한 거 해가지고 평소에 플라스틱 이런 거 마음대로 쓰라고 한 거야. 한 다음에 변을 분석한 거예요. 일단 당연히 이런 거 쓰면 쓸수록 플라스틱 포장재 된 걸 많이 쓰면 쓸수록 변에서 미세 플라스틱 실제 비례해서 많이 나왔고요. 첫 번째.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최초로 밝힙니다. 사람 결과는 이번에 처음 나왔죠. 2025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5년에 처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이제 계속 활발히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안 좋은 계속 사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건 나올 게 없죠. 네, 그렇죠. 게다가 제일 요즘
독성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복합 독성이거든요. 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만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중금속도 것도 같이 들어오고 네. 뭐 여러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노약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런 이랬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들, 복합 독성 연구 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럼 결국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복합 독성도 나중에 계속 연구가 결과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 핵심은 최대한 노출되지 말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미생물의 변화를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많이 섞여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배출이 되는 거네. 이건 중금속 같이 축적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요. 네. 2017년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뭐가 그랬냐면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 그때 막 처음 막 이제 걱정이 시작하던 해요. 그때가. 세계보에서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그건 절대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나노플라스틱이라 부르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훈훈하게.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뭘 밝혔냐면 사람 돼서 또 실험한 거예요. 피를 뽑아서 피에서 혹시 미세 플라스틱 나오나 했더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미세 플라스틱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한 그 최근 연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진이 뭐라고 했냐면 변에서 관찰된 건 다 큰 것들이었어요. 왜 작은 게 관찰 안 됐을까 했더니 작은 건 다 흡수됐다라고 이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건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독성에 대한 임상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들어가서 영양분 안에 들어가서 좋을 건 당연히 없겠죠. 네, 뭐, 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나 같은 사람은 자, 나무 네, 네. 어때요? 네, 나무 같은 경우는 역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네. 실험해보면 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잔류세가 너무 많아요. 심하죠. 아 많이 묻죠. 그렇겠다. 네, 그렇겠네. 충분히 아무리 헹궈도 나중에 제가 또 정밀 실험 해보잖아요. 아우, 아니, 그 잔류세가 얼마나 사이에 공간이 많겠어. 이게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침투돼 있어서 빠져나오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무는 이거는 거는 별도로 세척하시라고.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세제 쓰셔라라고 그냥. 차라리 베이킹 소다나 차라리 뭐 구연산 이걸로 차라리 별도로 하시라고. 그리고 건조를 잘 하셔야 돼요. 보통 그냥 대충 주방에 그냥 대충 걸어놓잖아요. 네, 습한 데서.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은 제대로 말리시는 게 좋아요. 햇볕 있는데 네. 내놔야 되구나. 안 그러면 정말 곰팡이 번식이 아우 심합니다. 햇볕이 말릴 때까지 다시 요리를 그릇에 아, 다시 그러니까. 하는데 언제 말려? 아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긴 하죠 사실. 어머,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제가 늘상 궁금하던 게 있어요. 저희가 저기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친구한테도 수저도 놔주고 내 것도 수저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냅프킨을 꼭 깔아요. 냅프킨을 꼭 깔아서 거기 위에다 놓는데 네네. 제가 어떤 화학 전공하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바닥에 놓는 게 훨씬 깨끗하고 좋은 거라고 네네. 냅프킨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이게 안 깔아도 찝찝하고 깔지 않고 그 말을 들으니까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참고로 제 생활 습관 말씀 저도 깝니다 그런 것들. 저도 화학 전문가지만 저도 네, 까는 네. 까는 이유가 형광등백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 놓는 것만으로 뿜어져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예, 뭐 물이 닿거나 뭐 그러니까, 입도 닦잖아.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저는 크게 문제는 안 삼는데요. 이제 그걸 뭐 팔팔 끓인 상태에서 우리가 뭐 아이, 그거는 그럴 뭐 일은 없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활 속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그 않아요. 정도 형광증백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치약처에서 크게 문제 안 삼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오케이. 겁니다. 네. 그냥 떠 있어요. 아, 네, 맞는 거 맞네. 아니 궁금한 게 한두 다 말씀하시 다 질문하시죠. 네, 아, 네네. 이거는 제가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도 물어볼 게 있어요. 네네. 이거 써도 돼, 안 쓰면 안 돼요? 일단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업소용 랩이랑 가정 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점착성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그게 다르더라고요. 점착성도 맞습니다. 네. 점착성도 다르고 방담성도 달라요. 방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이거. 마트에서 네. 장 보신 적 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고기가 당연히 신선해 보여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습기가 차 있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안 산대요 사람들이. 네. 무조건 선명하게 보여야 맞아요. 사거든요. 쫙 붙여야 돼요. 쫙 붙고 선명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가정용 랩으로 감싸면 절대 그게 안 습기가 나와요. 차니까 선명하지가 않아 안 산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쫙 잘 잘라붙지도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알다시피 저희가 중국 음식점 가면 포장할 때 보셨죠? 랩 쫙쫙 붙잖아요. 네. 그 접착력도 너무 좋아요. 우리는 안 붙어. 그 가정용은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래? 예, 업소용은 뭐냐면 PVC 랩을 쓰고요.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PVC 랩이고 가정 랩은 그냥 거의 100% PE 랩인가요? PE 맞습니다. 아. LLDP라고 그래서 아무튼 폴리올레핀이 평정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PVC 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PVC 랩은 일단 당연히 PVC는 약간 그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니까 좀 느낌이 그래요. 일단 가소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가소제. 근데 가소제 쓰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근데 참고로 국내 업체에서는
당당하게 우리는 포탈레이트 가소제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포탈레이트 가소제는 안 쓴다. 딴 거 쓴다는 얘기죠. 쓴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밖에서 배달시켰을 때 이게 외국산 랩인지 우리나라 랩인지 눈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산에서 약간 PVC 그 포탈레이트 가소 살짝 첨가된 게 유통돼도 불법도 아니고 그런 게 유통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마트에서 고기가 감사돼 있잖아요. 집에 오면 전 벗기라고 그래요. 왜 벗기라고 하냐면 그대로 계속 눌러 있잖아요. 서서히 좀 가수가 빠져나오긴 해요. 요즘 뭐 친환경 가소제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친환경 가소제로 제일 유명한 게 ATBC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이것도 몸에 들어왔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안 먹는 걸 포장을 하니 그게 뭐 어찌됐든 요만큼이라도 해로운 좋을 건 없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닿자마자 쫙 뿜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기름진 거나 뜨거운 게 딱 접촉된 상태 오래 있으면 서서히 빠져나와요. 가소제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트 사와서 보통 다 당일 포장하거든요. 대형 마트들은 와서 벗기신 다음에 가정용 랩으로 교체해서 보관하시거나 가정 랩은 다 폴리올레핀 계열입니다. PE인데요. 근데 이게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제가 직접 실험한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뭐 당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랩을 한번 감싸봐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3초만 돌려봤어요. 그 다음에 랩을 뜯어요. 얘를 특수현미경으로 관찰해봐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타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음식에 직접 접촉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는 안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이렇게 이제 이거 국이라고 쳐요. 네네. 국 이제 뭐 이렇게 끓이기는 그렇고 이렇게 랩으로 포장해 냉장고 놨는데 에이, 렌즈 돌려 먹지. 그래서 돌려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식에 직접 닿지 않으면 유해 물질 빠져나오지 아, 나 않습니다. 고백할 게 있다. 네네. 뭘? 어저께요. 우리 제사였거든요. 아, 네. 근데 생선이 딴 거는 다 찜통에 들어가는데 민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찜통에 안 들어가. 그래갖고 이만한 그 양재기에다 제가 쪘어요. 근데 이게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좋은 머리로 또 내가 이거 랩을 네. 쉬웠고. 씌웠어 위에다가 싹. 그러면서도 저도 마음은 찝찝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익으니까 안 되겠어서 하니까 나 얘가 불에 녹아서 녹지 않을까 했더니 안 녹더라고요. 끝에 그대로 있으면서 잘 익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늘 찝찝해서 네. 나는 조금 민어 안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들만 드신 다른 건가? 분들도 아직 야, 드신 건가? 자기는 평소에 너무 좋은 알았어. 그러니까 직접 안 나오면 상관없어. 아, 괜찮습니다. 아, 안 났어요. 안 났으면 닿진 그럼 괜찮습니다. 않았어요. 걱정하셔도 됩니다. 아이,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닿지도 않았는데 유해물질 나오면 정부가 진작에 금지시켰을 거고요. 안 났어요. 걱정하셔도 됩니다. 많이 떨어져 직접 있었어요. 접촉된 상태에서 그래서? 렌즈 돌리는 일은 하지 마라. 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캐놀라유거든요. 여기 아마 유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뭐 식용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요새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식용유 종류도 네. 뭐 까놀라에 뭐 아보카도유 뭐 네.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 자체를 제가 오로지 화학 전문가로서 봤을 때 지지고 가열하죠. 볶고 그렇죠. 지지고 볶고 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든 쓰게 되면 불판 표면 온도가 200도에서 순식간 올라가 버려요. 그렇겠죠. 당일씩 올라가는데 그래 놓고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막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세한 그런 유증기가 입자 형태로 쫙 날아갑니다. 그래서 후드 트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나도 맛있어. 근데 후드 제가 실험을 해보면 물론 후드가 성능이 다 다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과 다 들이마셔요. 결론 그래서 후드압이 많아요.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그 볶는 요리 많이 하는 분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후드압 많이 생겨요. 뭐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 예. 초, 중고 급식 종사자분들의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으셨어요. 아. 32%. 그 연령대 때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만큼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게 요리하는 사람한테 최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봐 내가 얼마나 이런 걸 안 아니 나 좋아하겠냐. 기름 저기 후라이팬에 생선 많이 굽잖아. 덮으라 그러잖아 내가. 아니,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 저는 그만 집에서 항상 식사를 하지 맙시다. 예, 항상 얘기하는 게 후드 돌리고 가스레인지 불키라는 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후드가 딱 해서 돌아서 맞아요. 공기가 그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진 그래도- 다음에 이걸 켜야 이게 이제 그 유증기가 밖으로 나오는 게 최소화될 텐데. 이미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늘 족보였었어요. 그렇죠. 족보였었는데. 족보인데.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네. 삼겹살 굽는 거 집에서 하지 마라.
꼭 먹고 싶으면 이거 잘 돼 있는 집 가서 한번 구워 먹고 오면 된다. 아니면 삶아 드시거나 그죠? 네, 삶아 먹으면 되고. 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고기 먹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실험을 해보면 후드 가지고는 소용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렇죠. 반대 2개 이상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뭐 만약에 굽는 일이 있으면 이 요리가 있으면 맞바람. 옆에 하나 창문 있잖아요. 그 열어서는 별로 안 떨어져요, 농도가. 저희가 실험을 지금 해보니까 공기질을 측정해봤거든요. 반대 2개 이상 여셔야 순환이 잘 되면서 유해 물질이 확 떨어져요. 요리하는 동안은 무조건 2개 열라고. 벤틸레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 네, 주택으로 이사 가야겠다. 주택이 아니, 바로 주택이 잘 없어서 이제 통하잖아. 우리는 인공 벤틸레이터 이제 아.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니까 창문이 그래서- 없죠. 아, 네. 없어요. 아. 그래서 벤틸레이터면 꽤 꽤 게 되네. 들어와요. 네. 그래서 반드시 후드 2개 틀고 그다음에 이거 벤틸레이터 좋아. 틀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시끄럽대. 저희 시끄러운 게 네, 하셔야 너무 돼요. 시끄러워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는 또 별도의 공기청정기 하나 뒀어요. 어우, 가까이서 네. 항상 쓰라고. 네. 시끄럽대. 완전히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는 것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타가지고 난 죽겠어 진짜. 근데 전 그 소리를 너무 싫어해 또 검적으로. 그래서 그러시구나. 자꾸 끄게 되니까 건강엔 자기가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실제 아까 유증기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일부고요. 요리 그 고온에 볶다 보면 이런 사실 음식이 정말 저희 화학한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뭘 복잡하다면 반도체 배터리가 오히려 더 단순해. 그치, 음식보다. 그건, 오히려 맞아요. 더 훨씬 단순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식들의 종류가 화학적으로 보면 몇백 개씩 있거든요. 기본. 기본 몇백 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200도 이상 고온에 노출시키면 분해 생성물들도 또 생겨요. 별도의 분해 생. 그게 소위 말하는 초미세 입자,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100나노 이하의 입자들이 엄청나게 뿜어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틀면 막 불을 뿜잖아요.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다 폐로 간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주방에 오래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벤틸레이터가 완벽하게 작동 안 되면 옛날에 우리 저기 가마솥 끌고 밖에서 요리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데 네, 요즘까지 아파트 공간에서 요리를 맞아요. 많이 하는 거는 네, 그 요리하는 분들에게는 폐나 인후 쪽은 나쁘겠죠. 맞아요. 실례지만 집에서 가스레인지 쓰시나요? 전기? 아니 전기. 전기 예, 쓰시잖아요. 예. 그나마라도 그렇게라도 아, 네, 하자라고 맞아요. 하는 거고. 아, 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 금지 법안이 추진됐었습니다. 아, 질소화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잘 CO2. 아셨어요. 그러니까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나와요. 그냥. 예, 무조건 화학 반응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일산화탄소도 미량이지만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꼭 열을 가해서 뭐 생선을 굽는다든가 열을 가열하는 그 기름을 가열하는 음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기름은 안 되고 그래서 아보카도유를 써라 해서 아보카도유를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발연점이잖아요. 예, 발연점. 예, 예, 그래서 예. 뭐 발연 기화되는 거. 연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나오는 거. 온도가 이제 발연점인데요. 연기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온도가 발연점이에요.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 전에도 분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 전 사실 200도 전후에서 이미 아마 뭐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에 높아도요 200도 전후에서 분해 생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나와요. 그거를 다 들이마시는 거고 요리하는 사람 들이마시는 거고 실제 또 분해 생성물들이 좀 안 생길 수 없고 산화되는 것도 많고 사실 그래서 항상 저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게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거는 최소화하는 게 최소한 정갈한 음식이 가장 좋다라는 게 화학한 입장에서는 정답인 것 같고요. 다만 정말 딱 한 가지만 집에서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가 딱 굳이 하나 꼽자면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도 가정에서 고체 연료를 쓰는 집들이 있어서 정말 놀랐는데 식당에서 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또 중국집 한번 해주는데. 그렇죠. 차 끓여 식지 말라고. 아니 집에 가도 그렇게 차 올려갖고 주전자 오. 멋있게 해서 놔주면 왠지 격조 있고 대우받고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좀 아.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고체 연료가. 근데 집에서 쓰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또 식당에서도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게 일단 메탄올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메탄올, 에탄올 말고 메탄올인데요. 그거 독성 있잖아. 그렇죠. 한 7ml 정도를 제가 만약에 원샷 하잖아요. 그럼 저는 실명합니다. 30분 안에 영구 실명합니다. 심지어 그 증기 상태로 들이마셔도 시신경에 치명적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렇게 독극물 크다는 메탄올이 지금도 어디 쓰이냐면 생활 속에서 고체 연료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고체 연료에 검색해 보시면 메탄올을 쓰는 게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딱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타기 전에 휘발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겠네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도 좀 놀랐는데 제가 어떤 장비를 주고 어떤 기자분이 전골집 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공기질을. 그것도 카운터에서. 그 앞에다 측정한 게 아니라 카운터면 좀 음식 거기서 고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카운터에서 찍었는데 높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골집에서 하도 그거 많이 쓰잖아요. 가스레인지 쓰기 싫고 숯불 쓰기 싫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좀 편하고. 그걸 딱 켜놓고 하니까 공기 중에 메탄올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몰래 그 일하는 분한테 인터뷰를 땄어요. 혹시 눈 좀 침침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침침하죠. 근데 그러려니 해요 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실내에서 쓰는 것도 현재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적어도 실내에서만큼 야외에 쓰는 거는 저는 인정. 근데 실내에서는 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탄올 고체 연료만 허용하게끔. 근데 메탄올 고체 연료 써도 불법이 아니고 오늘 검색해 보시면 주요 성분 한번 보세요. 고체 연료 치신 다음에 성분 보면 메탄올 적혀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메탄올과 에탄올의 차이는 에탄올은 우리가 먹는 술. 기능은 같은데 가격의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독성 차이가 두 배 이상 나지. 2배 이상 납니다. 심하면 3배 이상 납니다. 아, 나는 이게 밑에 그냥 양초 같은 걸로 켜놓은 그게 파라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파라핀 정도 양초선 그렇게까지 불 세게 안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가습기의 그 세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 가습기를 그냥 쓰면 이제 내가 씻는 거에는 소독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거기에서 유해균들, 그러니까 뭐 곰팡이든 박테리아든, 왜냐면 사람이 살기 좋으면 저기 미생물도 살기 좋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씻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은? 예,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 써야 되냐, 정수기물 써야 되냐.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수돗물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확실히 미생물 번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 그러니까 세척된 상태 수돗물 부으면 활동하는, 그러니까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그 트는 동안은 미생물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고. 왜냐면 그 안에 미세한 잔류형 염소 성분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럼 그게 초음파로 뿜어져 나오면 그 염소 성분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건데 이게 괜찮냐? 이제 이런 논란이 또 그거 논란이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정수기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수기물 넣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염소 성분이 없으니까 미생 번식이 또 많고 이제 그런 계속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끼리 사실 이게 좀 갈려요. 그러니까 수돗물 써야 되냐 정수물 써야 되냐도 일단 첫 번째 갈리고요. 근데 그러면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가열식 가습기가 좀 더 나은 선택인데 화상 많이 봐요. 근데 그렇죠. 그다음에 초음파 가습기는 가장 중요한 건 세척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자주 씻는 수밖에 없다. 그밖에 없어요. 네. 자주 씻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가습기 아랫부분이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굴곡이 있어서 잘 안 닦여요. 네. 씻기 어려워. 그래서 저는 굳이 조언을 드리면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바로 앞에다 두고 막 코로 들이마실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저는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걸 바로 직접 뭐 수돗물에 하면 염소 성분 그대로 다 들이마시는 거고 지속적으로 뭐 소량이 아마 상관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들이마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정수물이라면 혹시 미생물 번식이 돼 있다면 그걸 그대로 초음파시면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수돗물이 더 낫다고 봐야 되네. 전문가들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정수기 물을 하고 그때 저기 잘 씻어서 세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낫지.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주 씻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그 거실에서 또 많이 쓰는 게 그 공기청정기 늘 틀어놓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뭐 사선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먼지가 확 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공기가 이렇게 정화가 되는데 걔는 믿을만한가요? 일단 필터는 결론도 말씀드리면 교체는 주기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필터가 여러 단계로 탁탁탁 있어요. 뭐 헤파 필터니 뭐 여러 단계 있는데 활성탄 필터 뭐 쫙 있는데 시간 지나면 역시 너무 오래 쓰시면 이 조직이 미세하게나마 좀 조직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탄이 있고 뭐 여러 고분자 물질도 이렇게 막 같이 접착돼 있다 보니까 자칫 거기서 막 미생물들 번식이 많이 된 상태에서 가동시키면 자칫 또 많은 게 안 좋은 게 공기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는 잘 하셔야 돼요. 교체 안 했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신경 안 쓰셔도. 정말 13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저희 우리 병원이 실평수가 한 25평쯤 되는데요. 네. 공기청정기가 한 10대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한 10대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실평- 엄청 진짜요? 많아요. 실평수가 25평인데 네, 맞아요. 방마다 다 놓고 대단하시네. 아니 왜냐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적어도 어떤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병원으로 나갈 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와. 그 코로나 유행할 때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왜 약학 네, 조사할 조사 때 때. 여기서 걸렸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아, 근데 관리가 그래서 철저하시네. 공기청정기 값을 정말 아낌없이 투자한 보람을 그때 느꼈어요. 네. 그다음에 헹굼을 할 때 요즘 또 이게 섬유 유연제에서 네네. 향이 나는 게 네네. 있잖아요. 네네.
왠지 찝찝해. 하여튼 향이 좋긴 한데, 아니 그 느낌에 네.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네. 딱 빨래 이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탁탁해서 햇볕에 말린 거는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네. 저 냄새 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성립 문제. 처음부터 넣는 게 나아요, 말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 피부과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가끔 피부 트러블 호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칫 일부 섬유유연제 성분이 좀 잔류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직접 피부에 닿았을 경우 좀 예민한 분들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 그런 것들은 보고된 바가 그건 있어요. 알러지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게 특수한 있고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그 자체는 다 허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향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제품 구매할 때 향이 너무 진한 거는 안 써요. 그 이유가 성분은 허용된 성분인데 근데 이게 지나치게 회사마다 너무 과량 쓰는 데들이 있어요. 아, 향을. 향료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 그렇게 헹구면 다 해도 당에 잔류하니까 그 향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향이 좋아서 이제 넣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라벤더라든지 뭐 이런 네, 향이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근데 라벤더는 천연물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근데 그 향 외에도 여러 가지 첨가하는 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라벤더 향이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막 섞어서 써요. 사실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 과량이 흡입했을 때 현재는 과량 흡입하는 것 자체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향제가 있어요. 냄새 나는 네. 목욕탕에 네. 네. 꽂아가지고 많이 쓰죠.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쓰죠. 그래서 작년이죠. 2025년에 충격적인 논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2025년. 5년에 25년에 사람들이 생활화학용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인지기능 저하 현상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잖아요. 유전이다, 뭐 여러 가지다. 그래서 그럼 이제 독서 환경론자나 이러니까 독서학자들은 혹시 생활화학 제품과 관련이 있는 건 혹시 없을까라고 이제 관계성 찾아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뭐, 자기 그 제일 관심 있으니까. 네, 맞아. 한번 찾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 조사를 한 거야. 해가지고 생활학 제품 8개를 일단 관련성을 받고 8개 중에 3개가 관련이 있게 나온 거예요. 실제 3개의 제품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뭐예요? 논문이 나온 거예요. 빨리 얘기해서요. 1번. 하나가 구강청결제, 가글링 하는 네, 거. 구강청결제. 두 번째가 손소독제, 세 번째가 그 방향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린 그럼 3가지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좀 화학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조사했던 8개 같이 제가 봤어요. 봤더니 사용 빈도수가 제일 많은 제품이었어요. 그 3가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5개도 제가 독성 비슷했는데 이게 사람이 제일 노출된 게 이 3가지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찾아봤어요. 이 3가지는 왜 문제가 됐을까? 만약 관련이 있다 정말 좀 더 연구가 돼야겠지만 왜 관련이 있을까 봤을 때 제가 봤을 기준은 살생물제. 셋 다 살생물제들이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살생물제. 그렇죠. 제품의 보존 논리 위해서. 그다음에 뭐였죠? 그 방향제, 손소독제 뭐 이런 거 봤어요. 손소독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생물제, 그러니까 어떤 거에 살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제품들이 과량 많이 흡입다든지 뭐 입에서 들어갔든지. 제가 왜 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이런 살충제 성분과의 인지기능 저하 관련된 논문은 연구는 많이 됐어요. 그전에는 많았어요. 심지어 영국이든 한국에서도 일단 농촌 지역 분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농약 쓰시고. 농약 살충제 많이 뿌리잖아요. 많이 들이마시잖아요. 그걸 많이 쓴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떨어진다는 건 영국이랑 한국에서 동시에 똑같이 밝혔어요. 이미 나온 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 유추해 봤을 때 이런 살생물제 성분에 과하게 노출되는 거는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방제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만 너무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놔두던 데. 근데 저기 두는 데가 이제 목욕탕.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네. 밀폐된 데잖아. 네, 그러니까 저도 쓰지 마시라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좀 환기해서 쓰시라라고 이제 권하는 편이죠. 많이 쓰신다면. 네, 그러니까 사용 방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겨울이라 우리 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이 있으면 굳이 환기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나요? 사실 저는요. 무조건 정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험 결과를 보고 충격받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그건 필수고요. 요리할 때 여는 것도 필수.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제일 놀랐던 결과가 뭐냐면 일반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인테리어 한 적이 없어요. 한 10년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고 15년, 20년 됐나? 근데 일반 침실에서 이제 저희가 특수 장비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공기질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나 했더니 너무 놀랐어요. 포르말데히드 같은 또는 그 외 희화수 유해물 농도가 물론 미량이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요. 삐삐삐삐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수많은 제품들이 시간 지나면 서서히 빠져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접착 성분이든 페인트든 여러 가지 성분에서 휘발수 염분이 서서히 빠져나오니까
시간 지나면 집안의 공기질은 나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을 환기를 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환기하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환기를 한번 하시고 하고 그렇죠. 공정전기 돌리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땐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잠깐만요. 이게 앞에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네. 뭐 우리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이게 뭐예요 갑자기? 아 사실은 이제 네. 제가 원래 교수는 겸직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원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근데 왜 개발했냐면 네. 제가 하도 방송을 이제 나름 이제 오래 했거든요. 하다 보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지적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아니 공대 교수면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맞아, 이런 맞아. 얘기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자꾸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한번 개발해야겠다 싶어서 아.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거든요. 미세먼지 이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뭐 말 났으니까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 네네. 이게 뭘로 만들어서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강 교수님이 만드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과일 채소 씻어 먹잖아요. 그렇죠. 씻어 먹는데 다들 이제 세척법에 대해서 인터넷 떠돌아다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있고 뭐 네. 진짜 제품도 많고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상적인 제품이 뭘까 좀 고민해 봤어요. 네. 첫 번째가 과연 예를 들어서 농약을 100% 제거하려고 마치 벼룩 잡겠다고 초가상가 탈 수는 없잖아요. 뭐 하루 종일 씻으면 다 그건 맛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어차피 농약이라는 게 정부가 허용한 기준치가 있거든요. 농부분들도 다 기준은 지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 없는데 네. 최대한 저감해서 먹자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농약을 저감하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새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거든요. 그게 거기 안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노출돼 있으니까. 너무 놀세요. 그러니까 네. 실제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 제품으로 사과만 담근 다음에 일반 키친타올 헹구잖아요. 예. 꾸정물로 바뀝니다. 정말 오늘 집에 가서 그래요? 가져가서 한번 해보시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과를 깎아 먹어서 잘 깎긴 잘 깎아. 네. 근데 이거 그냥 미세먼지 문제가 그냥 중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을 그렇죠. 최대한 제거하자는 게 목표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저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분해되는 거, 생분해성 100% 생분해성이어야 되고, 그다음 혹시라도 이게 잔류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100% 먹을 수 있는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하게 된 거죠, 사실. 자부터 밥 비벼 먹으면 아, 그것까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사면 네네. 저처럼 과일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는 사람이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기간.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요, 뭐 하루에 보통 한두 번 쓰거든요, 솔직히. 이걸 매일 그러니까 과일을 그렇죠. 하루 세끼 닦으시는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예. 세보니까 석 달, 넉 달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잘 되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세제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근데 신경 써서 막 예, 매일 예. 아침에 예, 제 맞아요. 자녀가 이걸로 씻어서 먹습니다. 아, 네, 네, 제일 그 정도. 중요한 거 우리는 그보다 쌀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쌀 씻을 때 써도 돼요? 사실은 쌀로 씻어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네. 사실 굳이 그거 하는데 이 제품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쌀은 솔직히 말씀. 쌀은 우리가 다 도정을 했기 때문에. 잘하시네요. 아. 예. 사실 옛날에 막 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쌀은 기본 도정하다 보면 표면에 묻은 수많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제거됩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 예, 그 물로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근데 수입산 쌀은 비소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비소를 많이 사실은 쓴다고. 야, 저 옛날 그 소문이 좀 컸잖아요. 네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슈가 됐던 이유가 그 미국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 텍사스주랑 알칸소주가 옛날 면화 재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면화 예. 재배 엄청 많이 맞아요.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비속의 농약을 정말 많이 써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토양에 엄청 잔존하는 거예요. 아. 그 상태에서 나중에 쌀 재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이제 비소 농도가 높게 나와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비소가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쌀도요, 당연히 비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소 나온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비소를 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토양에 그냥 잔존하고 잔존하게 잔존. 해야 돼 흡수되는 건데,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서 그 무기 비소에 대해서는 0.2 ppm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넘는 거는 절대 판매도 안 되는. 랜덤으로 샘플링 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0.2 ppm을 관리하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막 하루 이만큼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야 두 끼, 뭐 두 그릇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섭취량으로는 크게 문제 안 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안 삼는 편입니다. 저도 뭐 먹는 거 갖고 별로 걱정 없이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거 쌀 씻을 때?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저도 초등학교 때 뭐 10번씩 씻어라 뭐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 왜 10번씩 씻으란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 도정 기술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번 정도 해야지만 이물질이나 불순물 제거됐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도정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10번 필요 없고요.
한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그거 안 들어도 다 알아서 두세 번만 딱 씻어.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밥을 또 이렇게 담궈 놓잖아, 쌀을. 쌀 불려야지 밥이 잘 되지. 불리면 어때? 그다음날 그 안으로 아침에.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거꾸로? 그거는 보통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불려놓으면 세척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척 효과보다 맛있어져요, 밥이. 네, 밥이 아, 진짜 맛있으라고 맛있어져요. 하는. 나 세척 맞습니다. 아니야. 많이 맛있어. 정확하게 당연하지. 이해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오래 밥을 해보면 알아요. 네, 아니, 잘하시네. 아니, 불리면 나는 네. 그 틈으로 네. 그 덜 씻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침투가 잘 돼요. 잘 돼서 그 상태에서 딱 열이 가해지면 골고루 덮여져가지고 맞아요. 실제 더 찰져요, 더 부드럽고. 그래서 실제 맛있어집니다. 네, 맞아요. 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불려놓은 거구나. 아, 자기는 한두 가지 덮보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진짜. 정말 대단하신. 근데 네. 아까 저기 씻으면 저기 구중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걸로 씻으면. 네. 이걸로 씻으면. 근데 우리가 야채 채소. 과일 같은 거 주면서 이거 유기농으로 재배한가요? 껍질째 씻어서 그냥 드셔도 돼요.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유기농이라는 게 정의가 어떤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천연 살충제로 허용된 게 좀 있어요. 예. 그 정도 뿌려도 되고 첫 번째. 그다음 문제가 우리나라는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기 이웃이 뭐 모진 이웃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라면서 유기농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묻어 있어서 그렇지. 중금속이 그 너무 많아요. 농약 안 뿌렸다고 그게 중금속이 안 들러붙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채척해 보면 시커멓게 나올 때가 많아요. 어.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관리 잘 되거나 오염도가 없을 때 재배됐던 거는 깨끗해서 물로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제가 네. 봐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세척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척을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닦을 때 거기다가 세제 쓰지는 않거든요. 그냥 맞습니다. 물로다가 이렇게 네. 손으로만 헹구고 마는데. 네네. 그럼 그걸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물로도 충분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염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가 해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심할 때는 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는 해보니까. 과일 세제 많이 팔아요. 맞습니다. 예. 네. 찝찝해다는 그래도. 나도 뭐 넣는 게 막 거품 아까 나고 그 찝찝하고. 찝찝하단 맞아. 말이야 마음이. 아, 내 네. 마음이 그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왠지 식초에다 많이 써. 왜냐면 맞아요, 산이 식초. 가해지면 뭐 좀 괜찮을까. 그건 또 몸에 유해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식초 내가 먹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초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저는. 찾아보면 식초, 베이킹소다, 네. 밀가루가 가장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도 이걸 많이 쓰니까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저도 실험도 해보고 말씀드리면 아예 없진 않아요. 아, 효과는 조금은 예, 있다. 그러니까 1, 20%도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식약처 입장에서는 99% 제거 이게 아니니까. 예. 아무튼 그런 고민 끝에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이런 거. 근데 뭘로 만들었어 이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정부 허용된 성분만 써야 되고요. 먹을 수 있는 성분들, 식품 첨가물 기반으로 해서 특수공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드셔도 됩니다. 제 아이가 먹을 정도. 가루예요? 액체? 파우더 형태입니다. 파우더예요? 그냥 밀가루라 생각, 그냥 밀가루 같은 느낌. 밀봉돼 있고요. 아. 예, 밀봉돼 아, 있고. 이렇게 쳐서. 네. 일단 열어야 돼. 열어서 네. 일본 안 했대. 이걸 따고. 네네. 야 이거 먹게 생겼다. 예, 먹을 정도 먹어도 될 약간 정도. 그 우유. 분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물에 충분히 밀가루 풀듯이 푸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맞습니다. 후추 뿌리듯이 뿌려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적당량 하면 적당량. 되는 예. 사실은 이제 사실 뭐 사과를 하나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면 되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 표준 사용량도 적어놓긴 했는데,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뿌얘지는 느낌, 그냥 플러스 요렇게. 약간 뿌얘지는 느낌 정도에 우리가 넣고. 세제했을 때 거품 나는 느낌으로 하잖아. 약간 이거 정도. 이 정도면 돼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에 이 상태로 뭐 사과든 넣고 이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꼭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시죠. 그러면 소금이나 후정물로. 후추 정도 뿌리는 양밖에 안 되네. 오래 쓰겠다. 오래 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세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보통 3,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쓰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받아놓고 네, 맞습니다. 과일 집어넣고 야채 집어넣고 뭐 이렇게 hen구고. 쓱쓱쓱 해도 되고 소금보다 문질러야 될 건 문질러 주시고. 사과는 좀 문질러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질러 주시면. 참외, 수박 같은 거 문지르고. 그렇지. 네. 세제 만들 때 그럼 특별하게 저기 다른 정말 그 성분 유효하면서 안전한 거 그런 게 들어간 게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질들. 일단은 모든 게 식품 첨가물 원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그건 약간 좀 이제 노하우라 거기에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등급이지 다 원료가 다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독특한 제 공법으로 제가 네. 이제 개발을 했고요. 거기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 그럼 있는 정말 원료. 안전하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품에 강조했던 게 안전하지라는 강조를 좀 했거든요. 안전한.
안전하다, 진짜 예, 안전하다는 거 좀 그러면. 강조했습니다. 제가. 잔류 세제 우리가 기존 제품 나와 있는 과일 세제에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반 일종 주방 세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네.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종 주방 세제가 뭐라고 적혀? 일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과일, 야채 세총 가능이거든요. 과일, 야채 세총. 그럼 그 일종 거품 나는 걸 하면 되지 않느라고 질문 주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그거를 허용한 건 뭐냐면 좀 잔류하더라도 이 정도 괜찮겠지라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먹으라고 만든 성분들은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는 성분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세제예요. 성분 예. 자체가 원래부터. 네, 세제입니다. 일종 주방. 근데 음. 이 정도는 좀 미량 잔류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예 먹을 수도 있는 수준의 제품이었다 판단했던 거죠. 첫 번째. 참고로 뭐 자꾸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랑하셔야 돼요. 중금속 저감률이 최소 95%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묻은 그런 미세먼지 3월달, 4월달 중금속 시즌이 왔는데 네. 지금 미세먼지 시즌이잖아요. 네. 꼭 써야 되겠구나. 네, 근데 미세먼지하고 상관없는 거 있죠. 또 우리는 많이 먹는 야채. 야채라 그래야 되나? 해조류, 다시마, 미역, 네. 그다음에 청각, 네. 우뭇가사리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그거 사실 되게 좀 예민한 문제고, 저는 또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워낙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게 좀 공론화돼서 네. 이 요오드 이슈가, 이런 해조류 이슈가 좀 공론화돼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부분 다 지상파 언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신문 보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안 나는 주제가 바로 이 해조류 주제입니다. 일단 그 김미역은 우리나라 K푸드의 선봉장. 네. 여기다 찬물 끼얹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보는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사자분들도 한참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다 보니까 아예 공론화하는 걸 꺼려한다고 좀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김이 존재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네. 또 면세점 같은 데 가면 다 김이야. 맞습니다. 맛있잖아. 맞습니다. 좋아해. 네, 김미역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 사람은 김 진짜 좋아해. 맞아요. 외국 사람 안 먹었거든 거를. 근데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그 왜 금지되나 봤더니 유럽은 이제 서로 통합 시스템이라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제품 딱 검사했는데 요오드 기준치가 20ppm이 넘네? 그럼 바로 그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당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이 다 똑같은 조치를 똑같이. 취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학이 발달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ppm 넘는 제품들이 유통이 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자기들이 봤을 때 위험선을 넘어설 수 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게 수치, 예, 요오드 과다 수치. 합치가 돼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 일으킨다는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ppm 넘으면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미역 장사, 김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만든 건 5,000ppm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한테 팔면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유럽에다 팔면 수입 금지 조치 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한국인은 더 월등히 요오드에 너무 강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하나 따져보면 요오드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제 갑상선 기능자 중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원소잖아요. 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권장 섭취량을 정해놓습니다.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은 먹어라 라고 정해놔요. 미니멈 그거는 먹어야 건강이 좋다. 맞습니다. 150 마이크로그램 먹으라고 하고 세계보건기구는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일일 상한 섭취량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1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건 넘지 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은요. 식약처는 2400 마이크로그램은 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또 관대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보다 2배가 넘는 양을. 그래서 제가 많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오드 세계 기준보다 2배나 높아도 우리가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 여쭤봐도 명확히 답변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우리는 의뢰 많이 먹는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2,400 마이크로그램이면 김 몇 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걸 저도 말씀 못 드리는 게 네. 식품별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른다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 대로 한 장 그 용매 추출하면 나오잖아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김 장사를 해볼게요. 이번에 유럽에서 적발된 5,000ppm이 나왔어요. 제가 만든 거가 5,000ppm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5,000ppm이면 예를 들어서 김 한 봉지 정도가 뭐 1g이라 볼게요. 그럼 1g이면 5,000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한 봉지만 먹어도 1일 상한 섭취가 넘는 거죠. 다시 볼게요. 미역국도요. 미역이 1g 들어가거든요. 한 그릇에. 근데 5,000ppm짜리 농도로 존재하는 걸 제가 한 그릇 먹으면 5,000 마이크로그램 먹는 겁니다. 아까 1일 상한 섭취가 2,40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2배가 초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모르는 거예요. 김미화 제가 먹었을 때 이게 이 10ppm으로 존재하는 NG, 예. 5,000ppm으로 존재하는 NG,
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식약처에서 기준치를 안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유통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아유 뭐 하루에 한 봉지는 괜찮아는 말도 제가 사실 못해요.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체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쌀 여기서 갖고 와서 비소 검사 하듯이 어느 지역의 김을 한 장, 두 장 랜덤 샘플링해서 체크를 하면 얼마 들어있다는 게 나오지 근데 않을까요? 편차가 심해요. 같은 회사 제품이어도 김미역이다 해도 때에 따라서 어떻게 채취되는 그 환경대에 시기에 따라서 다시 잘하시네. 그거에 따라 다 달라서 그게 편차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네. 좀 넓게 잡아놓고 이건 아니 그 기준치를 아예 안 잡아줘. 아니, 그러니까 아. 식품의 기준치가 농도 기준치가 없고 네. 사람들한테는 권장 섭취량만 얘기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2,400 마이크론까지 괜찮아 말은 하면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내가 일상한 섭취가 넘는지 안 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요거에 얘기를 이렇게 하면 예상 댓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상 댓글, 비난하는 댓글, 이제 뭐 칭찬하는 댓글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봤던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요오드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오드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 전문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같은 의학계 종사자분들도.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문들이 각각 존재해요. 네. 요오드를 아무리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논문이 있고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상반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논문을 받느냐에 따라 전문가 의견이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두 가지가 충격적인데 첫 번째, 과연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해서일까? 이게 그분이 의문이었어요. 네. 정말 검사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초음파 검사 많이 해서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보니까 정기 검사를 안 하는 집단들,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도 몸 이상해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 해보면 갑상선암 걸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높더라.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잘 걸리는 이유가. 그 이유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는다. 해조류를. 세계 섭취량 1위입니다. 해조류 섭취량. 그럴 거예요. 1등이에요. 네. 일본보다 많이 그 먹어요. 중에 제가 1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 많이 먹어요. 네. 참고로. 그럼 진짜 요오드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기존의 논문들은 일관성이 없더라. 네. 그럼 왜 일관성이 없을까를 본 거야. 왜 없을까 봤더니 그동안 요오드 검사를 너무 단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예요. 소변 검사에서 요오드 농도를 보고 보니까 일관성이 없더라. 왜냐면 정기 검사하기 전에 그 전에 딱 금식하기 전에 물을 진짜 많이 먹던 사람이 있고 또 저처럼 땀 많이 나는 사람은 땀을 더 많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나면 희석되잖아요. 해석되죠. 소변이 농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구진 뭘 보냐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건 보정해서 봐야 된다. 네. 크레아틴이라고 아시죠? 네. 크레아틴으로 보정해서 봐야 정확하다고 본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로 최초로 합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규 갑상선암 환자, 멀쩡한 환자를 비교합니다. 암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했더니 세계 최초로 크레아틴으로 보정하니까 요오드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에 실제 상관관계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라는 거를 명확히 밝힌 거죠. 뭐든지 과해서 좋을 건 없죠. 맞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관리만 하자는 거거든요. 예. 유럽이 20ppm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들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식품에 대해서. 우리도 관리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ppm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ppm이면 김미역 종사자분들이 자체 검사를 했더니 농도 너무 높게 나왔어. 그건 폐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만 해주면 식약처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일일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못해요. 식약처에서도 왜? 식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도가 높다고 버릴 게 아닌 게요. 뒀다가 나머지 농도 낮은 거랑 희석해서 해서 제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약간 저감법을 제시해서 찾으면 되죠, 또 그것도. 있습니다. 팔팔 끓인 다음에 뭐 판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그럼 맛은 좀 변하긴 하는데 근데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좀 꽤 많이 저감이 돼요. 그 김국도 있는데 뭐 끓여 팔면 되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맞습니다. 그 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요. 지금 김이 안 좋다니까 너무 쇼크받는 거예요. 김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김을 관심을 먹어요. 네, 관심 많이 돼. 근데 그 김을 지금 시비를 거니까 도저히 못 참는 네, 거예요. 아니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 세계 1위 나라이니 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2,400 마이크로그램 1일 상한 섭취량이 그거는 의학계 종사자들이 정하는 수치니까 저는 그거에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냥 식품별 기준치만 정하자라는 게 저는 그냥 제 주장입니다. 맞는 예, 말씀이에요. 저 나는 주장이에요. 아주 김은 너무 음. 저기 그 100%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김이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아요. 네. 단위그램당 단백질 함량이 네.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먹었으면 너무 잘했어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왜 단백질 하루에 얼마 먹어야 된다고 아주 그냥 나이 먹으면 집착적으로 아, 막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에 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언론에서 쉬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 하면 마치 김미역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 말의 주제 초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미역은 좋은 건데 가끔 고농도의 제품들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까. 밥도 많이 먹으면 살쪄서 당뇨 걸리니까 그렇죠. 밥을 3공기만 먹으라고 맞아요, 소리 먹는 거랑 맞아요.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김을 많이 먹는다고 해야 하루에 1장 내지 2장이거든요. 그 2장의 범위가 안전한 범위가 되게끔 정부에서 그 정도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요. 뭐 이거 김농사 짓는 분들한테 어민들에게 뭐 무슨 피해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조리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을 낮춘다든가 이런 혹시 조리 방법에는 뭐 좋은 거 없어요? 끓이려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미역국은 확실히 답이 있습니다. 확실히 실험을 해보면 미역국 팔팔 끓이잖아요. 네. 그때 안에 성분들이 이것저것 빠져나오면서 요오드 성분도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미역국 드실 때 그냥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그게 최고긴 해요. 미역을 한번 데쳐서 끓이면 되겠네. 그것도 그건 한번 좋겠다. 그거 좋겠다. 근데 맛은 좀 변하긴 할 텐데 약간 옛날 뭐, 약간 좀 밍밍할 것 같긴 한데 해도 한번 데치면 이제 하면 됩니다. 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을 끓이면 되겠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조립 바꾸자. 조리법 바뀌셔야 돼요. 아우 대기하세요. 또 하나 늦은 거 아니야 단계가. 아이고 됐어. 또 하나 늘어. 이제 17,400원 우리 특별 혜택 없어요? 나중에 지금 댓글 밑에 창에 있으니까 우리 저기 셀코 네. 쇼핑몰을 이용해서 네.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사후에 그 평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네.